최측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팩트의 확인은 공식 석상 내지는 확인된 동선 이런 걸로밖에 안 되겠죠. 두 분이 같이 있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한 이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두 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법원장과 형사합의부 부장보다는 좀 더 긴밀하다고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예전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법관 시절에 거기 보면은 대법원의 재판부에 전속연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법리 분석과 실무에 능한 젊은 판사들을 대법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업무 보조를 시키는 게 주 일인데요. 그 당시 이봉균 부장판사가 당시 그 연구원으로서 그 양 원장과 그 대법관 시절에 친분을 쌓았고 같이 일했다는 것은 나와 있는 팩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 기자로서 거기까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부장들과 대법원장의 관계 이상일 거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방담이고요. 연구관이었죠. 그리고 우리 양승도 대법원장님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자주 등산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있는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김용판 경찰청장은 12월 16일 밤 11시 20분에 수서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하게 하고 그걸 배포하게 하고 다음날 17일 아침 9시에 이광석 수서서장으로 하여금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하고 승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로서 메모장 파일이 발견되고 그 파일 안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되고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그랬지만 비방과 지지글은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분석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분석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경위를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 걸쳐서 분석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원부서인 분석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분석팀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정말로 용기 있게 써내려가고 그것을 수서서에 보내서 보도케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랬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재판장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주제하다시피 과연 이게 시기와 내용 면에서 최선의 것이었는지 아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판결문에도 아쉽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표현은 써도 적정하지 않은지 아쉽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을 드렸더니 그 강용석이라는 변호사 있죠? 그 강 변호사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범계 의원은 자기랑 동기인데 저랑 동기 맞습니다. 재판을 안 한 지가 오래되고 정치만 10년을 해가지고 요즘 판결 경향을 잘 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윤수 변호사님 판결문에 요즘에 판사들이 아쉽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죠? 네, 누구 말이 진실인 거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아쉽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봤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정인수 변호사님, 과연 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오로지 17대 1에 일방적인 권은희 과장만의 진술만이 있고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과 정황이 과연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있죠? 예, 한번 설명 좀 있습니다. 해주세요. 예.
저에게 그 증거 기록이랑 공판 기록이 없어서 판결문만 가지고 완전히 그 유죄가 의심되는 증거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 판결문만 가지고도 분명히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매우 유의미한 그 유죄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희석되거나 또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은희 과장 진술 등은 다른 분들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디지털 증거 분석 현장에서의 그 CCTV 녹취록하고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그 분석실에서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를 보면 임모 분석관이 김하영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볼륨을 줄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임모 분석관은 나중에 그 법정에서는 그 추후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안 되는 내용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볼륨을 줄이자고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하루 뒤에 그 15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의 종료 시점은 사실 16일 밤 9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모 분석관의 15일자 메모, 그러니까 종료되는 날 바로 하루 전이죠. 그 15일자 메모를 보면 그 비방 지지 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내용으로 메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그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뒤인 2012년 12월 16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종료되기 전입니다. 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CCTV 영상하고 녹취록을 보면 그 김모 분석관이 그 김하영이 댓글을 단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그 상급 그 김모 분석관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그럴 거다는 우리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다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분석관이 김수민이라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셨죠? 맨 앞에 있었던 젊은 여성. 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으로만 보아도 이렇게 그럴 거다는 우리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구만 보아도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김모 분석관이 그 날카로워 보이는 반응을 하면서 그 다른 김모 분석관의 그 댓글 단 흔적이 있다라는 말을 묵살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그 분석 종료 전인데요. 이제 16일 오후 3시 33분경에 CCTV 영상 및 녹취록 기재를 보면 임모 분석관이 말하기를 우리가 검색했던 URL 개수는 총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확인할 써가려고 그러거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써가려고 그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석관들이 분석 결과 종료 전에 이미 김하영의 혐의 없음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그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출된 CCTV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노다지다 노다지 또 자료 갈아버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다지다, 자료 갈아버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는 없긴 한데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네. 예, 제출을 하였는데 없다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안 본 겁니다. 다 드셨습니까? 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분석관들이 김하영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아주 많이 노다지다, 이렇게 아주 많이 발견을 하고도 이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강력한 유죄 의심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어떻게 판결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이 이외에도 그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서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를 은폐하고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검색,
그 키워드 검색은 그 축소를 한 이유가 뭐 효율성, 뭐 그 키워드 단어를 늘리면 분석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재판부에서도 효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이 문제될 정도로 분석 범위를 축소하는 등 다급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선거 직전에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냐는 그런 점이죠. 그리고 분석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김하영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불완전한 분석 결과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여지가 있었고, 그런 점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반드시 그 전제 사실로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누락된 발표 내용은 그 사실상 그 허위의 내용과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 시기적인 면하고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이 발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고인은 분명히 알았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점은 피고인의 범위를 추단할 만한 유력한 정황 증거들입니다. 그 피고인이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 증인들의 증언들 또 현출된 증거들을 바라볼 때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희석되거나 누락되거나 뭐 판단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특히 그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그 경찰관들의 그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진술과 다른 그 경찰관들의 진술 중에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법원에서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 부분 그 변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을 번복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읽으면서 그 증인들의 말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증언이 번복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감소가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는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 법정에서는 어떻게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명확히 진술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변경된 진술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콕 집어서 무게를 좀 실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또 그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은 그것과 그 취지가 일치하지만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증언이 있다면 그 다른 증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의심의 눈초리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감히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서울청 디지털 분석실에 되어 있는 CCTV가 진실의 문, 진실의 기구, 진실한 시설로 여겼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끌었던 두 가지 요소는 권은희 과장의 소신 있는 발언이었고, 하나는 CCTV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그 진실의 도구였던 CCTV를 역으로 김용판의 변명을 도와주고 거기에 진실을 부여하는 허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최종 완료된 시점은 12월 16일 밤 11시 20분 토론 직후에 수서서에 보도자료를 게시하기 불과 2시간 전입니다. 밤 9시 15분에서야 분석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무려 그때로부터 만 하루 전인 12월 15일에 메모가 발견됩니다. 업무일지에 대한 분석관의 메모. 그 메모에 이미 비방 지지글은 없다라는 메모가 발견됩니다. 분석도 안 했는데요. 종료 안 했는데.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또 CCTV 동영상 중에 그렇게 써갈 거야. 비방 지지글이 없는 것으로 써갈 거야 라는 다른 분석관의 말이 나옵니다. 역시 무시됐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결론이죠. 노다지다 노다지 부숴버려 이런 것은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정유수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재판장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증거만을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 네, 이 사안을 쭉 처음부터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단 최동욱 검찰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흡할지 모르지만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수없이 많은 언론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문고리를 연 건 사실 권은희 과장의 증언, 정말로 일생과 사명감에 목숨을 건 증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건데 그 CCTV가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증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여러 분야들이 다 모아낸 삼각 커넥션,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 경찰의 삼각 커넥션이 여러 가지 전화 통화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이 수상한 재판부에 의해서 깡그리 무시가 됐습니다. CCTV와 이 삼각 커넥션이요. 삼각 커넥션을 정리를 한 걸 보면 정말로 이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종명, 김용판, 원세훈, 새누리당 관계자들, 박원동 이런 사람들의 또 김무성 선대본부장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이 재판부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증거를 선택하고 자의적으로 증거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아마 길이 남을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보니까 서울고등법원에 13개 재판부가 있더군요. 13개 재판부 중에 어디로 배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지적된 여러 가지 이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준 교수님 한참 쉬셨는데요. 지금까지 쟁점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소화를 했는데 쭉 들으신 어떤 소감은 어떠신가요? 한 말씀. 사실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유죄의 판단을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정도의 증명이 있을 때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증거로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사가 상당히 바이어스된 시각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들을 보기 시작하면 실제 진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런 결론으로 마치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재판에서 사건이 재구성되는 거다, 사건이 구성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이런 거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법원의 권한이라면 그 법원의 권한에 의해서 사건이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요. 그런데 이 법원이 바이어스된 시각을 가지고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실제 그 사건의 사회적인 어떤 실체를 상당히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청에서 이 정도의 사건, 정말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디지털 분석팀 개개인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매일 수사보고를 받으면서 수시로 수사보고를 받으면서 아무런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고 순전히 분석관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 법원의 시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수사 행태와 여러 가지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와 같은 어떤 전제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하는 그런 법원의 태도가 과연 정말 올바른
그런 증거 판단을 하는 것이었는지 좀 더 우리 냉철하게 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의 재구성도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이제 법원의 역할이죠. 거기에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재구성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에 민주당 간사이신 우리 이춘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데요. 권은희 수사과장이 소위 폭로라는 걸 한 시점은 대선이 이미 끝나고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이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폭로를 통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예,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이 점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문 109페이지, 108페이지인가요? 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권은희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판결문 전편에 권은희의 진술들이 다 나오고 그것들을 배척하지만 특별히 판결문이 독립된 항으로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12월 12일 날 압수수색, 김하영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못하게 지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미 제출된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김하영의 개입을 막았다. 김하영의 개입을 하도록 경찰이 이렇게 상부에서 서울청에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12월 16일 날 보도자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권은희는 반발했고, 적어도 수사팀이 1시간만 달라, 하루만 달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12월 18일 날 1차 분석 자료를 인계함에 있어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 이 4가지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대략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독립된 항으로 설정된 4가지를 포함해서 판결문의 전편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가운데서 객관적인 물증과 자료를 가지고 그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8일 날 인계된 제1차 분석 자료의 과정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다는 권은희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다 경찰관들의 진술을 가지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17명, 그리고 나아가서 김용판의 진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저는 우선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이라는 게 무슨 선거에서 국민투표처럼 다수의 의사들을 확인해가지고 다수의 의사대로 좌우되는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판사님들께. 그동안 뇌물죄 재판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안에서의 제보자라든지 현금으로 건네는 과정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들의 그런 내부 제보들을 바탕으로 그 진술을 가지고 당시 피의자의 행적들,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뇌물죄 유죄를 판단해 온 것은 우리 법원의 유죄 인정의 오래된 판단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진술은 오히려 권은희 진술과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17명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공범이죠. 공범이고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청의 수사부장을 맡았던 최연락, 수사과장을 맡았던 이병하 씨는 사실상 김용판과 공범이었고 검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재판부가 참작하지 못했고, 아까 박범계 의원님도 적절히 지적하다시피 권은희가 이 진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권은희가 대선 결과에 자기의 폭로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12월 19일 대선 이전에 폭로를 했을 것이지. 그렇죠.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나서 4월 달에서야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19일 날 권은희가 폭로했다고 판결문에 사실관계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런 동기도 아닌데 권은희가 무엇 때문에 4월 19일에서 이런 것들을 폭로했을 것인가에 대한 법원은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진술에 있어 권은희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던 최연락 대선 끝나고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영전했고 지금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으로 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병화 씨는 지금 경기경찰청에 청사 경비하는 책임자로 영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어찌됐든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자기 조직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명백히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기자님들 법정에서 취재하시면서도 다 느끼셨고 검사도 적절히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경찰청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관들이 재판 상황들을 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면서 그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법정에 나왔던 경찰관들의 진술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일방적으로 취신해가지고 권은희 진술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세 번째로 그 법정에서 경찰관들의 증언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범균 부장이 보였던 태도하고도 이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법정에 나가본 것은 아니고 법정 상황들을 모니터링했던 기자님들의 보도들을 보고서야 그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뭐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말을 짜맞춰 나온 듯이 진술을 했다. 두 번째, 경찰관들은 메모를 들고 있었다. 메모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범균 재판장이 경찰관들 증언 가운데서 꼭 말을 맞춰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들이 항상 경찰관들 진술 말미에 김용판이 저술했던 책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물으면서 봤느냐 물어봤더니 경찰관들 한결같이 다 읽었다고 하고, 그 안에서 김용판 피고인의 어떤 그런 업무 방침들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어땠느냐 물어보고 이랬다라는 것들 종합해 본다면 과연 당시에 경찰관들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인지는, 아까 그 법정에 출입하신 법조 기자님, 정재훈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기자고 성향을 떠나서 다 무죄를 예상했던 기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공판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범균 재판장이 경찰들의 그런 진술들을 취합해가지고 권은희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했던 가장 제가 보기에 같은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진술들이 법정에서 있었어요. 있었지만 우리가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을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김용판 청장의 서울청장 김하영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이 이미 제출되고 12월 11일, 12일, 13일, 19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를 통관해서 한번 봤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1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하영이 그 주거지에서 노트북 안에서 187개 파일들을 영구 삭제하고 이것들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미 제출 이후에 그 메모장 파일이 발견되었던 15일 날 김용판이 점심때 나가가지고 5시간 동안 무려 외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것들에서 김용판이 해명을 못하고 있었던 점, 16일 날 TV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표현이 된 점, 그리고 서울청에서 어찌됐든 간에 분석 보고라든지 분석 자료들을 끝까지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수사관에게 제출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결국은 그 수사 자료를 마지막 대선에 임박해서 12월 18일 날 1치에 인계하고 19일 날 자정 0시에 2차로 인계했다는 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김용판이 국정원 출신이었다는 점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김용판의 진술을 신뢰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제가 그동안 물론 접했던 판사들 중에서 좋은 판사도 있고 나쁜 판사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 재판에 임하면서 판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든 힘 있는 자에 영합하든 간에 실력은 있다. 법원의 판사들이
사실관계 분석에 있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뭘 놓치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장은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뻔한 거짓말조차 자기가 법정에서 지적했던 그 경찰들의 그 거짓말조차도 받아들여가지고 권은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입장을 떠나서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제가 그동안 법률가로서 그동안 접했던 그 무수한 판결들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판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죠.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보류를 강요받았다라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시가 됐고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는데 김하영 씨를 참석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은희 과장의 진술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서서에서 권은희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파견한 유모, 또 다른 경찰관 두 사람의 권은희 과장과의 부합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묵살이 됐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뿌리고 브리핑을 하라라는 김용판의 지시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 이 부분도 역시 묵살이 됐는데 권은희 과장이 이런 진술도 합니다. 이광석 수서서장이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표현이요. 저도 판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김용판 대 권은희라는 사실상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쩌면 대심적 그런 구조 재판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또 경찰 공무원법 위반도 있지만 직권남용도 들어갑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남용한 김용판 대 남용을 받아서 억압을 받은 권은희의 대립 항쟁의 싸움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통상 소위 강간 사건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중에 특별한 모순이 없으면, 특별한 부조화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강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은희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광수 수서서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김용판의 지시를 바꿔서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어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지어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대개의 판사들은 이런 데에 주목해서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무시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 아이디 닉네임이 빠져 있는지, 이것은 아마 착각과 기억의 혼란 속에서 실수 하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정적인 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국정원 직원을 디지털 증거 분석에 개입시키려고 했느냐와 관련해서 재판장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은희 수사관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지시는 내선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정재욱 기자님. 권은희 수사과장, 국정조사 특위 할 때 우리 여기 신경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권은희 수사과장이. 어떻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어떤 법조에서의 평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과장에 대한 평이라 하면요. 일단은 과장께서 했던 여러 워딩들과 그리고 사실관계, 여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판단의 영역이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요. 하나의 틀로 뭉쳐지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에서 직접 눈으로 봤던 현실과 이번 판결과의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못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법조 7년 있으면서 느낀 바는 유죄 판결 쓰는 것보다 무죄 판결 쓰는 것이 항상 판사님들께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즉 그 무죄 이유에 대해서 유죄 판결에 쓰는 공력의 이상의 좀 더 촘촘하고 논리적 구성과 함께 그만큼의 무죄에 대한 설시 이유가 합당하도록 저희가 판결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현재 나와 있는 무죄 판결문을 글자로 보고 지금 대다수의 기자들이 이 무죄 판결에 수긍을 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수차례 공판에서 봤었던 경찰 진술의 법정에서의 오염 정도 때문인데요. 말을 이렇게 표현하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간단히 말하면 법정에 나오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주 합리적인 상식선의 사원에서 지금 금방 여러 명의 경찰들이 하고 나왔던 진술들이 너무나 조작됐다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반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 경찰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 중에서 김용판 피고인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분초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왜 시 분초를 기억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또다시 시 분초에 대한 그 정황에 대한 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도 그 대답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몇 번이나 제지를 했었던 일이 특정한 경찰관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또 더불어서 준비해온 메모를 읽는 이런 것들, 이런 너무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또 물론이거니와 또 세 번째로는 와서 나왔던 경찰관들의 진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정황들이 연이어서 3명의 증인 진술이 이어진다 그러면 3명이 정말 어떻게 저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비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함으로써 검찰 측의 주신문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범균 부장은 현장에서 검찰이 왜 답답한지 이해가 된다는 말을 법정에서 수차례 말을 했었고요. 그걸 지켜보던 기자들 역시도 답답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판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진실인지만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자명하게 여러 번 거쳐서 경찰들 진술이 오염됐다는 정황들이 이렇게 비법조인이 봐도 명징한데 그렇다면은 무죄 판결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써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개입의 중요성의 문제를 또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조 기자로서만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감안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경찰 진술의 오염에 대해서 왜 현 재판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써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대 17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이 말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고 17이 맞다는 그 다음에 결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논박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생각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셨지만 그 17명은요. 저는 그 부분을 아무리 판결문을 5번 정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상식선, 법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장에서 봤던 권은희 부과장님과 관련됐던 부분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한 말씀 더 붙여주실래요? 네, 그 권은희 과장은 국정조사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진술이 일관되고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팩트나 태도 면에서 진실로 믿을 만한 수준을 보여준 반면에 17명의 경찰관은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판 무죄 재판이 아니고 은희 유죄 재판인 거죠. 정의가 눈물을 흘리고 불의와 거짓이 미소를 짓는 거였는데 만약 이 재판이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권은희 과장은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국가적 사명감을 간 의인이 아니고 상관과 경찰이라는 조직을 능멸한 희대 사기꾼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유지가 된다면, 이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미래에 징계를 받아야 할 것, 징계도 아마 파면을 받아야 될 것이고 민형사상으로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지고 아마 온 재산을 다 팔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겁니다. 이 결론만 봐도 이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수상한 재판부와 판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이 웅변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오늘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이 선고가 된 날입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20년이 어떤 의미의 20년입니까? 또다시 우리는 20년 뒤를 다시 반복해서 회고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20년 뒤를 다시 기약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착잡한 심정입니다. 교수님, 저희들 재판 옛날에 할 때 직접 증거가 이렇게 없으면요, 이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꽤 맞춰가지고 소위 요건 사실이라는, 주요 사실이라는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판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논리칙과 경험칙,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논리칙과 경험칙이 소위 사실을 엮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내부 고발자의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논리칙, 경험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거들을 판단하는 거에 관련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상반된 어떤 증거들이 존재할 때에 그 한쪽의 증거를 결국은 믿고 다른 쪽의 증거를 배척하게 될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이광철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은희 과장이 이렇게 그 내부적인 어떤 외압의 문제를 폭로를 했을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익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내부 고발의 경우에 다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그렇다면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그 정부나 공공기관, 권력기관 내적인 문제들을 그 비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주어져야 될 우리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술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돼야 맞을 것입니다. 앞에서 박범계 의원님 강간 사건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증인이 그런 진술을 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사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배경 하에서 진술을 한 것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오히려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 어떤 그런 비리 사실에 대한 폭로의 그런 진술, 증언을 하였을 때는 그 증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빙성의 무게는 굉장히 우리가 무겁고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될 문제이다. 반면에 다른 17명의 경찰관들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서 한 진술을 보면은 너무나 일관됩니다. 너무나 똑같은 진술들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판결문을 이렇게 들척거리다가 보니까요, 8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경찰관들의 진술이, 즉, 그 권은희 과장의 말과 반대되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으며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장 개탄하는 부분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괜찮은 법원 판결 중에서 정말 괜찮은 판결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특히 권력기관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증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될 정황인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과거의 일을 똑같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17명이나 되는 그 경찰관들이 이건 짜맞추고 나왔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판단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검찰에서의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를 때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합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와 같은 권력기관의 비리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어떤 관련 증언들을 더 꿰맞추고 입맞추고 나왔을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둔다면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이익도 사적인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경찰 내부적인 비리를 고발한 사람의 진술과 그 이후에 그 경찰관들이 담합하다시피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행하는 두 개의 진술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더 진술을 더 신빙성을 두고 판단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상식, 다시 말하면 경험과 논리칙으로 판단하자면 이 법원의 판결과 같이 17명의 증언 17대 1이라고 하는 식의 이와 같은 판단으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무작정 배척해버리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는 형사소송법의 이런 자유심증주의의 대원칙에 비춰가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권은희 과장이 이러한 폭로와 진술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었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주의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재호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어느 쪽 말을 믿을 것이며 어디서 한 말을 믿을 것인지, 이범균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째 너희들은 똑같이 짜맞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제기는 오히려 이 판결문에 이들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팔바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증거법칙, 이런 식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 이런 식의 사실인정이라면 원세훈 재판 역시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향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항소심, 우리 법조기자들의 전망이나 혹은 원세훈 재판의 전망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우선 그 현장의 전망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용판 재판의 항소심은, 이제 오늘 고법부장들 승진 인사가 오늘자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요. 고법 형사 1부에서 7부 사이에서 자동 배당을 거쳐서 그 합의부로 배당이 될 겁니다. 어떤 재판부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무죄의 가장 중요한,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객관적 진술, 경찰의 진술과 권은희의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객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일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껏 판판이 깨져버린 이 1심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추가 내지는 보강 조사를 통해서 공소사실을 보완하느냐, 내지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새로운 증언을 법정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죄 심증을 재판부에 심어주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는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김용판 재판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지기 위한 여러 외적 재반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는 판결 깨지기 자체도 좀 힘들 거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김용판 재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력을 투입하여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상 공소유지의 힘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 수사팀이 지금 지방 발령 난다든지 여러 인사의 틀에 한해서 힘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추가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당시 수사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김용판 재판은 아마 항소심 가서도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나눠서 이제 원세훈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김용판과 원세훈 사건이 아주 밀접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밀접해 보이지만 이 법원 관계자들과 이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요, 그 교집합의 부분이 크게, 그러니까 공소 사실로 본다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하영이라든지 삼각 커넥션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등등 공소 사실에 그 교집합이 적어서 김용판이 무죄이기 때문에 원세훈도 무죄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 도입의 결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예측이고요. 저희 대다수의 현장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게 생겨버렸죠. 원세훈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은 조금 더 노련하게, 그리고 저희 기자들의 평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봤을 땐 그래도 말 맞추는 정황이 조금 더 노련하게 맞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현장의 느낌입니다. 팩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다수의 저희 현장 기자들은 조금 더 노련하게 맞춰졌다는 평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은 경찰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다 일맥상통하여 원세훈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유추를 할 수 있죠. 원세훈 재판에서도 지금의 현 재판부의 스탠스를 한다면은, 심지어 권은희 같이 핵심 제보자도 없는 원세훈 재판은 상당히 유죄 입증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까지는 합리적인 도출이 가능한 예상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또 힘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핵심은 이범균 부장이 재판부에 남아서 계속 재판을 할 텐데요. 남아있는 그 원전 원장의 지시 강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출되어 있는 객관적 증거들은 분명히 김용판 재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를 볼 것인가, 결국은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있던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부가 얼마나 규명할 의지가 있는가와, 두 번째로는 직접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재판부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 두 부분에 이 중요한 부분에서 원세훈 씨에 대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김용판 무죄라는 충격적인 결과 때문에 원세훈 재판에 대한 예상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혼탁해지고 흐려졌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들의 현장 기자들은 유무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합당하게 국민들의 상식과 법에 저희들이 이해가 수긍이 가능하고 그것을 기사로 썼을 때 충분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맞춰야 될 이제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요, 이번 무죄 판결의 어떤 사회정치적 의미와 배경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판결을 보면 또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과정을 보면 느껴지는 건 법과 상식과 제도로서의 국가기관이 무너져 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구체적으로 이 재판을 보면은 재판관의 상식에 기초한 자유심증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간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과 그 하이라이팅 경찰의 수사 조작과는 별도로 진실은폐 무죄 프로젝트가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죄 프로젝트는 권은희의 입 틀어막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5월 말 6월 초에 기소 타협, 그리고 국정조사 물타기, 최동욱, 윤석열, 수사팀 찍어내기, 그리고 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와 왜곡된 브리핑과 기밀 유출과 국정원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1심 판결로
일단 무죄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또 2심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끈 영화 변호인을 보면 송강호라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건 억울하고 무고한 선한 피고인이 선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법정은 악당 피고인이 선 법정이었습니다. 악당 피고인이 선 법정에서 정의와 불의가 울음과 미소를 바꿔서 나눴을 때 이 영화의 변호인은 내 결론이 실현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났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2심 판결이 만약에 이렇게 또 간다면 이제 특판을 요구해야 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무죄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싸워가는 수밖에는 지금 현재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1960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2014년에는 법과 상식과 제도로서의 국가기관이 제대로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과 협력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쟁점은 다 살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수준이 높은 토크였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또는 보좌진 여러분들 또 일반 시민 여러분들에게 흡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판결 평석이 흡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폭압성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모 조간신문이 엊그저께 일면 톱으로 실었던 기사, 그동안 권영세, 서상기 이 두 사람만 나오다가 완전히 주연 배우가 바뀐 여당의 실세 의원과 국정원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의 삼각 커넥션 전화 통화 내역. 제가 쭉 기사와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모두 다 그것을 지워서, 실명을 지워서 제출한 거에 분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노할 만한 일이죠. 왜 실명을, 그 사람이 누구길래 왜 실명을 가린 채 그것을 제출했을까요? 실명을 가린 채 왜 증거로 제출했을까요? 저는 증거로 제출한 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김용판 공소사실, 원세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실세위원회 통화 내역은 바로 김용판과 원세훈의 배후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이 모든 왜곡과 방해와 짜맞추기와 찍어내기의 원천이고 본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기자께서 추측하고 예상한 것처럼 우리가 암울한 항소심의 결론, 암울한 원세훈 재판의 결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에게 올곧은 참정권을 돌려드리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 실세의원의 실명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아니 신뢰를 잃었죠. 그 점이 어쩌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제가 2시간 내로
마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었는데요. 딱 5분 전입니다. 이 토크에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